미국의 모든 군사적 자산을 총동원한 확장 억제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처음으로 채택한 공동성명에 한국이 전략자산 전개에 적극 관여하는 걸 명시화했습니다.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 씨가 범행 8시간 전 1,700만 원을 인출하려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신당역에는 추모의 발길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규슈로 향하고 있는 14호 태풍 남마돌이 곧 초강력으로 강해질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태풍 영향권에 드는 제주도에는 비상 1단계가 내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윤리위를 소집해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논의에 들어갑니다. 이 전 대표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어떠한 핵 위협에도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최근 이른바 핵 법제화를 발표한 북한의 위협에 양국이 압도적이란 표현이 들어간 고강도 대응에 합의한 겁니다. 그동안 핵 우산이라 불리는 확장 억제 전략으로 북핵 위기를 관리해왔죠. 여기서 더 나아가 거의 5년 만에 열린 관련 협의체를 통해 모든 군사적 자산을 총동원하는 강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광희 기자가 공동성명 내용 전해드리고 이어서 성명의 세부 의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열린 한미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회의는 2018년 1월 북한의 6차 핵실험 때 열린 2차 회의 이후 4년 8개월 만입니다. 신범철 국방차관과 조현동 외교 1차관, 리 젠킨스 미 국무부 차관과 콜린 칼 미 국방부 차관이 4시간 넘게 회의를 이어갔는데 공동 보도문이나 보도자료에 머물렀던 지난 2차례와 달리 이번엔 첫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미는 북한 위협에 외교, 정보, 군사, 경제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 공격 법령 채택엔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현동 차관은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 등 군사력을 총동원할 것을 확인했다면서 회의 정례화에 대해선 확장 억제 공조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계 입문 때부터 북핵 문제 해법 중 하나로 확장 억제 강화에 집중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미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협의체 재가동을 합의했습니다.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미는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엔 실무급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번 한미 공동성명의 핵심은 미국 핵 우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겼다는 점입니다. 최근 북한이 핵 사용을 법제화하면서까지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를 막는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단순히 말 수준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실행될 수 있게 제도화를 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미국 전략자산 전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범철 국방차관이 하늘의 요새라 불리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의 핵탄두 장착 부분을 살펴봅니다. 4년 8개월 만에 열린 확장 억제 협의체 회의에 앞서 미 정부가 대표적 핵투발 수단을 우리 순방단에 공개한 겁니다. 이번 회의 공동성명에는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전개와 운영이 지속되도록 한미가 공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때마다 전략자산 전개를 미군 혼자서 판단했는데 이제는 우리 정부와 군이 적극 개입한다는 걸 명문화한 겁니다. 공동성명에 언급된 지난 7월 스텔스 전투기 연합훈련과 오는 22일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의 부산항 입항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군 당국이 맞춤 대응을 하고 필요에 따라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수개월간 임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 세력 공격이 임박했을 때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법령으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핵 법제화 직후 한미 양국이 확장 억제 공조를 더욱 강화한 데다 전시작전 계획까지 변경하면서
북한이 받는 압박감도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서울 도심 지하철역에서 스토커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영무원 사건의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사건이 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만 사건 현장인 신당역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허망하게 삶을 마감한 고인이 안타깝고 스토킹 피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일 겁니다. 영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오후 2시쯤부터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31살 전모 씨의 서울 서대문구 자택을 1시간 동안 압수수색해 태블릿 PC와 외장 하드를 확보했습니다. 태블릿하고 외장 하드, 디지털기기니까 그 안에 또 수색을 해봐야죠. 경찰은 전 씨가 범행 당일 자신의 동선을 숨기기 위해 구산역에서 일회용 승차권을 구입해 범행 장소인 신당역으로 이동한 뒤 화장실 앞에서 샤워캡을 쓴 채 1시간 넘게 피해자를 기다린 점으로 볼 때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범행 8시간 전인 14일 오후 1시 20분 전 씨가 자택 근처 자동 현금 인출기에서 본인 예금 전액인 1,700만 원을 인출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래 인출 한도를 초과하면서 실제 인출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전 씨가 도주 자금 확보 목적으로 현금을 찾으려 했던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 씨는 이에 대해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보통살인 혐의가 아닌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이번에는 사건이 발생한 신당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에는 고인을 애도하는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정원 기자, 많은 시민들이 그곳을 찾고 있죠? 네, 이곳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는 추모 행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테이블 위엔 고인을 기리며 시민들이 두고 간 꽃이 수북이 쌓여 있고 벽에는 애도의 메시지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곳에선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풋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시게 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인을 향한 추모는 온라인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SNS에는 신당역 해시태그를 단 사진과 함께 추모가 이어졌고 온라인 추모 사이트에는 시민 400여 명이 추모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피의자 전 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 같은 경우는 개방돼서 2차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월요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전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당역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 같은 사건을 막아보자고 만든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다음 달이면 1년이 되지만 참극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토커의 신원을 공개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이딴 스토킹 강력 범죄를 보면서 이제는 정말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라는 걸 절감합니다. 임서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 인정하시는 겁니까? 불법 촬영 뒤 협박과 350여 차례 문자 연락 등 신당역 사건 피의자인 전모 씨의 집요한 스토킹은 3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범행은 순식간, 피해 여성은 흉기에 찔린 뒤 피해 사실을 역에 알린 지 3분 만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스토킹 3년과 범행 3분 사이, 우리는 무얼 했을까?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첫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하루 만에 전 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 씨는 풀려났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경찰과 법원의 판단이 모두 법과 규정에 따른 거란 점입니다. 구속영장 발부나 잠정조치 4호를 통한 스토킹범 구속 조건이 주거지 불명이나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3가지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가지고 있는 구속영장의 허들을 낮추어야지 판사 입장에서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거거든요.
신당역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를 신변보호 112 시스템에 한 달간 등록했지만 피해자의 뜻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 등 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전문가가 아닌 범죄 피해자가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호를 원치 않는다고 해도 국가의 피해자 보호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현재 스토킹 처벌법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혈관 멀쩡하고 이런 스토킹 사고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정말 혈관을 빨리 이런 게 제대로 되는. 지난해 6월부터 국회에 발의된 위치 추적 장치의 활용과 긴급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스토킹 처벌법 개선안은 15개. 같은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기 전에 실효성 있는 조치에 나설 때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모 씨에 대한 기소 내용이죠. 검찰은 배 씨가 김혜경 씨의 지시에 따라 김 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 금지 위반입니다. 우선 검찰은 배 씨가 김 씨 지시로 이재명 대표 가족의 사적 용무를 처리했으면서 대선 당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배 씨가 김 씨의 지시로 호르몬 약을 대리 처방받았음에도 배 씨 자신이 복용했다고 한 것 등은 허위라는 겁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8월 배 씨가 민주당 의원 부인 등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때 밥값 7만 8천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은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검찰은 배 씨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김 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배 씨 공소장에 김혜경 씨 지시 부분이 언급된 데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내일 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일찌감치 불복을 시사한 상황인데 당 내홍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추대론이 거론됐던 원내대표 경선은 주호영, 이용호, 2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내일 오후 열리는 국민의힘 윤리위의 전체 회의 안건은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논의를 시작하는 절차 개시가 될 전망입니다. 의원총회 차원에서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한 징계 촉구가 있었던 만큼 당사자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의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한 윤리위원은 윤리위원장이 해당 행위를 하지 말라고 2차례나 경고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만약 제명을 한다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며 일찌감치 불복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당 지도 체제를 놓고 법적 공방과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혼란 수습의 중책을 맡게 될 차기 원내대표 경선은 주호영, 이용호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당내 최다선으로 이미 원내대표를 한 차례 지낸 주 의원은 위기를 수습하러 나온 만큼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만 채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거론되던 주호영 추대로는 이용호 의원이 출마하면서 불발됐습니다. 단합된 모습은 박수나 추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박수나 추대를 한다고 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는 모레 선출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네, 14호 태풍 남마돌이 일본 규슈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초강력 태풍으로 세력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근접하는 시간은 모레 새벽인데 내일부터 제주와 남해안은 영향권에 들면서 시속 125km에 달하는 강풍과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중심에 눈이 뚜렷이 보이는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일본 해상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바다 위를 지나며 세력을 키우고 있어 오늘 밤엔 건물을 붕괴시키는 강도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북서진 중인 난마돌은 경로를 우측으로 틀어 모레 새벽 일본 규슈에 상륙합니다. 우리나라 최근 접시기는 모레 새벽부터 낮까지인데 제주와 경상 해안은 내일부터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제주와 영남 해안은 내일 태풍특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흰남노로 피해를 입었던 영남 해안은 또다시 최대 시속 125km에 달하는 강풍과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강풍 반경이 400km 부근까지 나타나는 구조를 보이면서 영향권에 들면서 태풍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 제주도가 비상 1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환경부도 낙동강 댐을 방류하며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륙 곳곳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9월 중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건 2011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난마돌 북상으로 따뜻한 수증기가 유입된 데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내륙 지방 폭염이 모레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2030년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방탄소년단이 부산에서 콘서트를 계획했는데 이 때문에 숙박요금이 천정부지로 뛰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더 받으려고 업소 측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도시를 홍보하려던 일이 바가지 요금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만 명 수용 능력을 지닌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입니다. 다음 달 15일 이곳에서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BTS 무료 콘서트가 열립니다. 공연장 근처의 한 숙박업소는 8만 원이던 주말 2인 기준 요금이 6배 비싼 5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날짜는 진짜 그만이 13, 14, 15는 BTS 때문에 다 전체적으로 다 올라있습니다. 요금이 2배 가까이 올라도 예약이 빗발치자 요금을 더 받으려고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업소까지 나옵니다.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해달라 이제 예약했던 취소를 당했던 그 호텔이 그 다음날 200만 원으로 올랐다고. 부산시는 BTS 공연에 숙박업소 요금이 크게 오르자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게시한 요금보다 비쌀 때만 단속이 가능한 자율요금제라 실효성조차 미지수입니다. 일부 바가지 요금하는 업소들 때문에 2030 유치에 대해서 좀 퇴식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BTS 공연 열기가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엑스포 유치 홍보 효과보다 부작용만 커질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년간 숙박 할인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쿠폰 상당수를 미성년자,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이 모텔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폰은 본인 인증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나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김하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내 숙박업소 예약 시 예약 금액에 따라 2만 원에서 3만 원씩 할인해주는 숙박 쿠폰입니다. 정부가 2020년부터 2년 동안 약 200만 장을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2020년 2,200여 건, 2021년 6,600여 건, 총 8,800여 건을 10대 청소년이 사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20세 미만이 사용한 숙박 쿠폰을 유형별로 보면 모텔과 호텔이 각각 3,5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펜션과 리조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중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 여부 확인을 하기 어려운 무인텔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숙박 쿠폰을 발급하면서 중복 발급을 막기 위해 본인 인증을 거치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나이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도 미성년자 사용을 방치한 겁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남녀 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성년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어플상의 시스템이 좀 제대로 좀 구축이 안 돼 있었다는. 문체부는 미성년자가 불법 숙박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사업이 추진됐다면서 이달 잔여분 6만 장은 미성년자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119 구급대의 응급처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당국은 구급차에 대원 3명씩 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동 건수와 중증 환자 이송이 가장 많은 경기도가 3인 탑승률이 전국 꼴찌였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의식을 잃은 3살 아이가 구급차에 오르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사이 구급대원 2명이 응급 처치를 합니다. 소방청은 2014년부터 구급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처럼 운전자를 포함한 구급대원 3인 탑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3인 탑승률을 100% 가까이 올렸지만 경기도는 39.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최하위가 지금 돼 있어요. 시급히 해결할 과제라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현장 구급대원들은 큰 변화가 없다고 느낍니다. 조금 더 수월하게 근무하겠지만 혼자서 매 출동에 대한 어떤 긴박감을 부담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경기도는 119 구급 출동 건수와 심정지 등 4대 중증 환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 압박을 하면서 한 손으로 전화를 하고 리듬 분석하고 산소를 주고 혼자서는 결코 이 처치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해 교대 근무 개편안 등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지만 예산 한계 등의 이유로 구급대원 증원 등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우려했던 깡통 전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피해를 막을 방법을 경제부 정준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정 기자,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비싼 걸 깡통 전세라고 하잖아요. 이 조짐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통 집값 대비 전세값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 전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은 좀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말인데 직접 취재를 하면서 들어본 사례가 있습니까? 네, 서울 금천구의 전셋집에서 살았던 A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예. 집주인에게 소송을 걸고 보니 집값과 전세값 차이가 불과 1,000만 원 정도인 깡통 전세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집주인에겐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어서 결국 A씨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세가율이 80-90% 있었던 것이 이전에도 없었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깡통 전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매매가와 전세값 차이가 작은 집을 그 차익으로 사들이는 걸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예. 다만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엔 집값이 전세값보다 떨어지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에만 총 1,089억 원의 보증금이 임차인에게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정부가 지역별로 통계를 발표했더라고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지역이 있을까요? 네, 통계를 보시면 수도권의 연립 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이 80% 이상입니다. 서울에선 강서구, 금천구, 강동구, 강북구의 평균 전세가율이 80%를 넘겼고요. 특히 강서구 등촌동의 최근 3개월 동안 전세가율은 105%인데 집값보다 비싼 전세가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비율은 구로구와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 순으로 높았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이 깡통 전세 피해를 막으려면 미리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선 통계를 참고해 전세가율과 보증사고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셋집을 구할 땐 조심해야 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나 각종 부동산 서비스로 실제 집값을 확인해 전세가율이 적정한지 보셔야 되고요. 네. 홈택스나 위택스를 이용해 집주인의 체납세금은 없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떼서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의 신용도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군요. 자, 그런데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직면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계약 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에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문이 되는 채권 공증을 하던가 판결을 받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이제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추심 절차를 밟아볼 수 있으니까.
판결문을 받은 뒤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낙찰가율은 지역에 따라 70에서 90% 정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이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에서 이 깡통 전세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의 촘촘한 대응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국내 면세 산업은 매출액이 25조 원에 달하며 초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이어 고환율까지 타격이 이어지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출국 전 면세품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에서 산 면세품은 여행 내내 들고 다니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저같이 아이가 있는 사람은 아이도 데리고 가야 되고 물건도 사야 돼서 항상 들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앞으로는 출국할 때 산 면세품을 입국할 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내년 상반기 부산항을 시작으로 입국장, 인도장을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면세품 판매 채널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직접 방문해야만 살 수 있었던 면세 주류를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면세 업체들을 모든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입점시켜 네이버와 쿠팡 등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게 한 겁니다. 또 올해까지였던 특허 수수료 감면을 연장하고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재고 면세품의 내수 판매도 당분간 유지됩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국내 면세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면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들이 찾는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위한 대책을 세운다 그래서 그냥 호락호락 거기에 반응하는 건 아니고 특히 본인들이 원하는 브랜드나 모델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앞서 여행객 면세 한도가 $800로 상향된 데 이어 이번 추가 대책으로 면세업계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려면 현지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만 입국할 수 있었죠. 이달부터 이런 의무가 사라졌는데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백화점에서 외국인 매출이 크게 늘고 주요 관광지는 북적였습니다. 김충령 기자가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을 만나봤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데도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경복궁에는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이들에게서 감염병에 대한 우려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We wanted to come in 2020, but because of Corona, we couldn't come. But now it's getting better. Yeah. I think I feel safer here than in Poland. Yeah. 명동에도 모처럼 활기가 느껴집니다. 올 초만 해도 관광 1번지란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한적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비어있는 가게가 눈에 띄게 줄었고 주전부리를 파는 노점도 돌아왔습니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가 폐지되며 명동의 백화점 매출은 전년보다 330% 늘었습니다. 올해 초 월 8만 명 수준이던 관광객은 7월 26만 명을 넘어섰고 9월엔 40만 명대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유지됩니다. 유럽을 비롯해 해외에선 대부분 폐지된 검사입니다. 上机了还要来韩国的再检测的多一次的话就会造成我们的不便。 방역 당국은 유행 감소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행 규제가 더 완화되면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수는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세계공항 1,800곳이 속해 있는 국제공항협의회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초로 5성급 공항에 해당한다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객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코로나 방역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처럼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 여행 수요 회복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 공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항산업 세계 최대 행사로 공항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국제공항협의회 연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폴란드 크라코프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인천공항은 전 세계 공항 중 유일하게 최고 수상인 5단계 인증패를 받았습니다. 공항을 찾는 고객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에서 5성급 공항이란 평가를 받은 겁니다.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we have one airport that reached the level 5, that is the highest level in the customer service that we have, and the airport is Incheon. 여객들의 동선과 경험을 분석해 서비스를 꾸준히 개편한 데다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서둘러 갖춰 해외 공항의 방역 컨설팅까지 나서면서 선두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비행기를 타는 곳, 이렇게 기능적인 측면으로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가치를 창출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고환율 고유가에도 하늘길을 찾는 이들이 늘며 지난 추석 여객 수도 1년 새 5배로 늘어난 상황. 입국 전 PCR 검사 해제 소식에 이어 각국 공항도 경쟁력을 키우면서 여행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3년 만에 독감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코로나와 독감 동시 유행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두 질환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PCR 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와 독감 둘 다 호흡기 질환이라 혼동하기 쉬운데 증상이 어떻게 다른지 차정승 기자가 설명합니다. 모더나사의 오미크론 변이용 개량 백신 80만 6천 회분이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제 처음 들어온 물량을 합해 161만 회분은 동절기 코로나 접종에 활용됩니다. 10월 초부터 국내에서 부스터 백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질병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만 3,457명으로 어제보다 8,000명 이상 줄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출구 전략 논의가 거론되는 가운데 독감은 고개를 들어 3년 만에 유행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독감은 38도 이상 고열과 근육통 등 증상이 상대적으로 초기에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 코로나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해 점점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며 후각이나 미각 저하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상만으론 구별이 어려우므로 정확한 진단 검사가 필수입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와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해 두 질환을 동시에 확인하는 PCR 검사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동시 검사 방법에 대해서도 정부 내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합병증 위험이 큰 만큼 다음 주 시작되는 독감 예방접종을 빨리 완료하라는 게 전문가들 권고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오래된 뮤지컬인 오페라의 유령이 35년 만에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막을 내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뒤 회복하지 못한 건데요. 내년 2월이 마지막 공연입니다. 류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6년) 영국 런던에서 막을 올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전 세계 183개의 도시 무대에 올라 1억 4,500만 명의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긴 기간 공연으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마이클 크로퍼드, 사라 브라이트만 같은 스타들을 배출했습니다. It's a thrill beyond belief. It's like the opening night, but we're out here and not back there. So. 세계적 명석의 오페라의 유령이 내년 2월 18일 무대를 끝으로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막을 내립니다. 내년 1월 예정된 35주년 기념 공연을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코로나로 극장이 한동안 문을 닫으면서 관객 확장이 쉽지 않았습니다. Substitute for live theatre. You can see it on, any kind of screening. You can see it on, streaming. You can see it on all of that, but it's not the same. 하지만 브로드웨이 밖에서의 공연은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런던과 호주에선 오페라의 유령을 재구성해 공연하고 있고 내년 중국에선 중국어 작품으로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을 떠납니다. 오늘까지 막판 점검 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출국 직전 불거진 영빈관 논란이 전국에도 계속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철회를 결정하면서 국민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공세를 이어갈 분위기입니다. 홍현주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지는 뉴스야에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휴일 용산 청사로 출근해 태풍 상황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참모들의 보고를 받고 순방 일정을 최종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오전 런던으로 출국해 모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20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185개국 중 10번째로 기조연설을 하고 한미, 한일 양자정상회담과 캐나다 방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글로벌 코리아가 앞으로 전방위 분야에 걸쳐서 기여 외교를 확대하겠다. 순방 직전 불거진 878억 원 영빈관 신축 논란에 윤 대통령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국민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라며 취소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철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김건희 여사의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말대로 영빈관 신축이 결정된 것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의혹이 집단 망상이라면서 나라빚 1,000조 원 시대를 만든 민주당이 세금 낭비 운운하는 게 모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걱정하기는커녕 말꼬리 잡기, 국정 발목 잡기에 혈안이 되어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영빈관 없으면 안 되나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영빈관 건립과 관련해서 여야가 입장차가 극명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 영빈관이라는 시설이 필요한 거는 맞나요? 네, 일단 이 외국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수도에 비슷한 시설이 있는데 한국은 주로 행사를 여는 장소지만 외국에선 국빈들이 주로 묵을 때 쓰고는 합니다. 이 미국의 블레어 하우스, 중국의 조어대, 또 일본의 아카사카 이궁이 있고요. 또 북한에도 백화원 초대소란 곳이 있습니다. 모두 국빈 의전용 숙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외국 사례들이 있어서인지 이제 윤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 블레어 하우스를 언급하면서 영빈관 건립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영빈관은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용산공원이 다 우리한테 반환이 되면 그쪽에다가 하나 저 워싱턴에 있는 블레어 하우스 같은 거를 건립하는 방안도 있고요. 네,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업 철회를 지시했다는 건 문제를 인정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이번 이 영빈관 신축 추진은요, 이 절차적으로나 정당성으로 보나 좀 모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절차적인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애초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할 때 영빈관 예산까지 포함을 했다면 당시엔 지적을 받았을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런 뜻은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속 시설이란 이유로 이번에 추가 예산을 넣었고 그것도 뭔가 이제 은근슬쩍 영수증부터 끼워 넣었다가 야당에 포착되는 모양새가 됐으니까요.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 사업 정당성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산 서류에 수혜 대상을 국민이라고 툭 적어놓을 게 아니라 영빈관이 없어서 국민이 어떤 손해를 보고 이걸 지으면 국격이 어떻게 높아지는지 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설명이 필요한데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어려운데 수백억 예산에 대한 시선이 고울 수는 없겠죠. 네, 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 경제 상황을 좀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 경제 위기로 정부 차원에서부터 재정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라고 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 이상 공무원들은 보수를 10% 반납하는 대책까지 동원을 했는데 이런 와중에 800억이라는 예산안이 나오니까 더더욱 공감을 얻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대통령실의 허술한 예산 추진이 야당에 큰 공격 소재를 준 셈이 됐고 결국 여론 상황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됐습니다. 이런 전략적 오판을 과연 누가 주도한 건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영빈관 없으면 안 되나의 느낌표는 국정도 TPO에 맞게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다는 뜻이죠. 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점도 여론도 국회 상황도 전혀 맞추지 못한 이런 실책은 앞으로 줄여나가야 하겠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서초동에선 단답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낸 서면 답변서가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한 줄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대표 서면 답변서 실제 공소 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단 54자뿐이었습니다. 네. 프로그램 사회자가 질문을 했을 때 제 기억에 의하면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던 게 사실이다. 달랑 이 한 문장이었는데요. 여기에는 이 숨진 김문기 처장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이 부실 답변 논란도 일었는데 이 대표의 짧은 답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소송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나요? 네, 이거는 좀 이제 설명이 필요한 사건인데요. 이 대표가 2006년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자신의 조카를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카 살인을 변호하면서 조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감경 요청까지 했었는데요. 이후 대선 후보 당시엔 이 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고 이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족 측 변호사들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전문적인 그 의사 선생님의 정신 감정도 다 구했고 그 결과가 정신이 온전하다. 그 이 사실을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답변서를 냈다는 건가요? 네, 이 대표는 이 유족 측의 소송을 기각해달라면서 올 초 중앙지법에서 낸 답변서가 있는데 이 답변서도 내용을 보면 단 4줄이었습니다. 이 원고 주장을 전부 부인하고 구체적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 사실관계 파악하면 상세한 준비 서면을 제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달변가 또 다변가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렇게 짧은 답변서를 내는 거는 전략적인 의도가 있는 거겠죠? 네, 이 대표가 어느 정도 다변이고 달변인지는 지난 대선 때도 큰 화두였습니다. 이 상대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나름 다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여러 연설에서 분량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예로 이 선대위 회의 때 하는 모두 발언들을 비교해 보면요. 윤 대통령은 보통 3분가량이었지만 이 대표는 기본 10분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언이 나오고 발언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는데 사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허위 공표 사건들도 대부분 방송이나 국회에서 길게 말을 하다 나온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서초동에선 단답형의 느낌표는 국민은 답답하다로 하겠습니다. 이 대선 후보에서 거대 야당의 리더로 변신한 이 대표가 이 자신과 주변을 향한 사법 리스크에 보다 뚜렷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제대로 대응을 한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답답함도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성훈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풍 난마돌은 오키나와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에는 일본 규슈 부근에 상륙하겠는데요.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면서 제주와 영남 해안 지역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고요. 가장 고비는 월요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은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해안 쪽까지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시속 35에서 60km로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강수량은 영남 해안 지역은 150mm가 넘겠고요. 제주와 강원, 영동, 영남 지역은 최고 80에서 100mm까지 오겠습니다. 지난 태풍에 이어 추가 피해가 우려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안가로의 접근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동해, 남해, 제주 해상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10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완진싸, 완전 진싸움의 줄임말입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놓은 6일 지방선거 평가였습니다. 패배의 원인으로는 검수완박 강행 처리와 위장 탈당을 꼽았습니다. 공개 토론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비슷한 내용의 반성문을 읊었습니다. 이 반성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번에는 감사원의 특별감찰을 국회가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는 민주당이 169석, 무슨 법이든 처리할 수 있죠.
감사원의 상징은 눈과 귀를 형상화했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보고 국민의 귀로 듣겠다는 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준 입법권과 다수당의 힘으로 이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탄 입법의 결과가 어땠는지는 완진사, 이 단어가 충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